안녕하세요.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석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보험계약법 어떤가요?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일단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게 목표는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좀 어려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시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 저는 진도를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본서를 1회독 이상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압축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따로 이해를 시켜드리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니까 만약에 처음 책을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본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문제는 42회 기출문제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작업한 문제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알맞게 배분을 해서 문제 감을 익히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4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께서는 이게 여러분의 실력을 좀 가늠하고 평가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설지를 따로 자료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략적인 1차적인 목표는요. 여러분께서 그 43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을 때 한 7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다 이제 시험에 가까울 수 있도록 문제 풀이 감을 익히시는 것을 2차적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법 과목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풀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장난이지? 기본서를 분명히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네? 문제를 풀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과목이라는 게 워낙 제3의 외계어 같아서 그래요. 단어 사용의 실예도 현실 생활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일상생활의 용어와 좀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께서는 결국 그겁니다. 계산 문제 아니면 사례 문제 이런 거를 제외한 9할 이상의 기출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한 8할, 9할 이상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지문이 옳은 지문인가 옳지 않은 지문인가 이걸 찾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게 빠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게 빠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센텐스를 읽어봤을 때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 하나 확인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틀렸다. 그럼 단어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 체크. 그 다음에 어떤 센텐스 전반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판례나 법조문과 반대의 취지다. 그러면 그것도 체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과거에 이제 뭐 토익이라든지 토익 문법 뭐 파트 5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 영어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법 문제 어떻습니까? 문장을 끊어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문법 틀린 걸 확인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하셨다면 문제풀이에 대한 감은 금방 익히십니다. 만약에 감이 잘 안 익혀지신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푸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 하나 그거 하나만 여러 번 풀어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문제감을 익히시는 데는 더 좋습니다. 특히 기출문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이거 정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에서는 어디가 틀렸구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번 푸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푸시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강의 진행 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면서 복습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자 쪽 예습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을 읽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당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의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이니까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기본서를 같이 나가면서 기본서 회독수를 높이면서 문제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감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문제를 버리셔도 되지만 기본서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항상 들고 여러분께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건 예습을 하건 어찌됐든 간에 기본서는 항상 1회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들었다 하면 기본서 1회독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긴 말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처음 보험 및 보험계약법의 기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어떤 단원이 있으면 단원에 있는 기본적인 법조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예, 모든 내용들을 잘 시킬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법조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보험 및 보험계약법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지금 법조문이 몇 개가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있네요. 자, 요 6개의 법조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38조입니다. 보험계약의 의의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38조 규정을 가지고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이 통일적인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적인 입장이고요. 자, 그게 지문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일단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보험계약의 의의. 자, 제목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은, 자, 주어가 보험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죠? 계약자죠. 그쵸? 당사자 일방은 여기서 계약자를 의미하겠네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산은 손해보험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생명이나 신체는 인보험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법 보험편은 자, 재산과 관련한 손해보험,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에 관련한 인보험. 그래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확정한 사고는 뭐죠? 보험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사고. 보험사고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자, 보험사고와 그 다음에 위험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확정성, 우연성이죠. 그래서 여기 불확정한 사고니까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사고래요. 그래서 불확정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펴보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의 요소 중에서 불확정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방은 보험자가 될 거고요.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자, 효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죠? 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생략이 된 겁니다. 성립됐다는 게.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자,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낙성계약.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약정은 뭐죠? 보험계약은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계약을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청약과 승낙이 들어가는 거고, 자, 계약을 승낙함으로써, 그쵸?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낙성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계약에 낙성계약으로서의 성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638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입니다. 객관적 확정의 효과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의 규정 내용이 중요하죠.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사례 문제도 나오고요. 예, 많이 나옵니다. 자, 객관적인 사고, 객관적 확정. 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보험사고 자체가 확정되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계약은 어떻겠어요? 무효입니다. 왜?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본 강의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보험의 개념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일단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험이라는 거를, 자, 644조죠. 어떤 교수님께서는 보험의 개념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었죠? 위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또 뭐라고 그랬죠? 보험사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위험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고가 된다고 했어요. 위험이 현실화되면. 그런데 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 깔린 게 뭐죠?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00 위에 아까 살펴봤던 조문인 638조의 불확정한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적인 거죠.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 불확정성과 우연성은 결국 위험과 보험사고의 공통된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불확정성과 우연성에 비춰봤을 때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미 사고 발생 자체가 이미 사고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럴 땐 어때요? 요 위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이게 참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위험도 없으면 보험도 없고요. 그러면 자, 당의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없고 보험이 없으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 내용을 따라서 644조를 살펴보면 644조가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로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보험계약 당시에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험계약 당시니까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질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랬죠. 그렇죠? 모든 당사자를 얘기해요. 이거는 모든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는 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이미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요. 그러면 무효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불확정성은 주관적 불확정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할 때는 유효하다.
예, 그래서 644조 조문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준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편의 규정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 2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뭐에 준용한다고요? 상호보험, 공제, 그 밖의 이익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편은 원래 영리사보험에 대한 규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법보험편은 영리사보험에 대한 규정이긴 하나 영리사보험이 아닌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준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상법보험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663조에 따라서 663조에 의해서 상대적 강행법규성이 나오죠. 상대적 강행법규성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663조를 일단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의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상법 보험편 전반에 걸친 규정,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특별한 약속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해서 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포함되죠?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자한테 불리한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반대로 해석하면 보험자한테 불리한 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보험자한테 불리한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해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규정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내세운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법조문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663조죠. 3조. 자, 일단 본문 규정 먼저 볼게요. 본문은 뭐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그렇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한테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보험자한테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방 당사자한테는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지만 타방 당사자한테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편, 상법 보험편의 규정의 원칙적인 모습은 상대적 강행법규고요. 그 밖에 임의 규정, 절대적 강행 규정도 따로 있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상대적 강행법규성,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한 이유가 뭐예요?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기업 보험보다 훨씬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도 없고 더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개인 보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가장 큰 대원칙 중에 하나인 사적자치 원칙이 어때요? 수정되는 거죠. 그렇죠? 사적자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적, 개인적으로 자치, 스스로 다스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꿀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꿀리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적자치 원칙 자체가 수정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단서는 자, 재해 기타의 경우에 그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 상대적 강행법규성 인정 안 된다. 자, 어떤 보험의 경우에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은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업보험입니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63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꿀리는 대로 하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사적 자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 심플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급보험이랑 이제 책임 개시가 나오는데요. 책임 개시 먼저 보겠습니다. 656조입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이렇게 나왔죠. 예,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겠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그래서 최초의 보험료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656조인가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보험기간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요. 자, 보험기간이 개시돼요. 보험기간은 뭐냐면, 보험자의 책임 발생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자 책임 발생. 책임이 개시된다고 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문과 연관해서 소급보험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나왔죠. 그렇죠? 보험계약은 나왔고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계약 전의 시기예요. 보험계약 발생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보험기간이 개시되는데 그거를 보험기간의 계약 전의 시기로 소급해서 하는 거를 소급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소급보험 600 몇 조죠? 43조인가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예.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쭉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최초 보험료 지급할 때 이렇게 보험 기간이 개시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동시에 기간이 개시된든지. 그런데 이거를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보험 기간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기라고 했을 때 계약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짧죠. 그래서 보험 기간이 더 깁니다. 요 예외가 있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요. 어차피 656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이게 소급해서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소급해서 이렇게 보험 기간이 일로되는 겁니다.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없다면 소급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소급보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급보험이 성립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소급보험의 성립 자체는 자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니까 그렇죠. 소급보험의 성립 자체는 최초의 보험료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보험기간의 개시는 어때요? 최초 보험료 지급이 있어야 돼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리셨죠? 뭐 오답 시비가 있었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오답 시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보험의 개념에 관한 판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험의 개념이라고 보다는 보험이라는 거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방법인데 보험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험계약법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장 센텐스를 끊어 읽으세요. 이건 길죠. 지금 5줄이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자 개념은 하고 끊고요. 주어니까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 동질적인 경제상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자 동질 위험이죠. 그렇죠? 위험의 동질성이 나오네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우연한 사고 뭐예요?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 불확정성, 우연성, 보험사고죠. 그렇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금액, 보험료를 출연하는 건 뭐예요?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출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출연은 증여가 있겠죠. 어쨌든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준비재산을
회사에다, 보험사에다 맡기는 거죠.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제도로 할 것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틀린 단어를 막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틀린 단어가 없네요. 자, 2번.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은 우연하고 우연성, 불확정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다수성, 동질성이 요구된다. 위험의 이질성 안 되죠. 그렇죠? 이질성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보험제도는 대수의 법칙,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 복잡한 수리 계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 주사위나 출구조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지 상등의 원칙, 원칙적으로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기초하에 운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도 맞고. 자, 네 번째. 보험과 도박은 소액을 납부한 뒤 다액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도박은 소극적인 이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적극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박은 소극적 이익이 아니라 적극적 이익이죠. 배팅하고 이만큼 재산을 가져온 거예요. 로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은 어때요? 적극적 이익이 아니라 소극적인 이익인 거예요. 자, 재산이 이만큼 있다가 재산이 요만큼 사라지죠. 다 없어지네요. 자, 그냥 연필로 할게요. 자, 재산이 이만큼 있다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재산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이만큼 감소가 되죠. 그렇죠? 예. 요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험금으로 요거를 메꾸는 겁니다. 소극적인 재산 감소를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도박은 그림으로 그리면 재산이 이만큼 있다가 배팅해서 이만큼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 이익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은 소극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638조 의미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의 의라고 나와 있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상법 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이고 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과 공제에 준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644조였나요? 예. 몇 조인지 한번 볼까요? 저도 법조문이 몇 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644조가 아니라 664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664조에 나와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영리사보험에 적용되지만 예, 상호보험 공제에 준용되는 거고 자, 3번.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죠. 성질상 재보험은 4번입니다. 성질상 재보험은 책임보험 편에서 만 규정되어 있다. 만이 틀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책임보험 편에서만이 아니라 통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예, 3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은 동질의 우발적인 위험 하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단체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이다. 맞습니다. 보험사고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만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경우도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에요. 사망보험.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지만 시기가 불확정적이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 지문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험사고의 위험이 보험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인 건 어때요?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644조 단서가 적용돼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하죠. 틀린 얘기입니다. 자, 4번.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위험을 전제로 한다. 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5번 문제도 비슷한데 한번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정답은 2번이거든요. 영리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나요? 자, 위험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죠? 동질의 위험단체. 예를 들어서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 위험단체를 구성해요. 다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요. 그쵸?
동질의 위험단체죠.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근데 이 사람들끼리 직접적인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위험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막 모임을 가지고 막 모임을 해요? 아니에요. 예. 그냥 취미로 이제 같이 막 같은 자동차 뭐 끌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모임하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전체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단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단체라고 합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간접적 추상적 위험단체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66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게 지금 어떤 게 적용되는다고 그랬죠?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라고 그랬죠?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그래서 저는 재해 기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기타에는 수금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금신. 판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수금신은 뭐냐면 수출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실업보증보험. 네, 교과서에 있습니다. 수금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근데 어선공제는 어떻다고 그랬죠? 어선공제? 어선공제는 여기에 포함돼요? 아니에요. 어선공제는 통통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664조 단서가 아니라 664조 본문이 적용된다. 어선공제. 기업보험이라고 보지 않았죠. 이거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판례에서 나온 재해 기타가 단서 적용되고 판례 기타에는 수금신이 있다. 그리고 어선공제는 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다. 통통배, 오징어 통통배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상보험은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단서 기준에 적용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할 수 있죠? 이거는 본문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죠. 보험계약은 상호보험에 준용될 수 있다, 공제에 준용될 수 있다. 참 쉽게 나왔네요,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험계약법의 성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1번, 윤리성. 자, 윤리성은 선의성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의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행성에서 나온 겁니다. 자, 선의성에 비춰봤을 때, 자,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쵸?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윤리성이 들어가고, 단체성 있죠? 예,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사회성. 예,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절대적 강행복귀성? 아니네요. 상대적 강행복귀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였고요. 자, 8번 봅시다. 자, 부합계약성과 관계없는 것은 자,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은요. 약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 예.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죠. 약관이 부합돼서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암기하시기는 편할 겁니다.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고요. 약관은 하나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법규 아닙니다. 자,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과 관계없는 것은 기술적 반복적 계약. 맞죠?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으로 체결하는 계약. 예. 약관 하나 정해놓고 A, B, C, D 다 똑같은 약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보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정형화. 맞죠? 보험 계약자의 이해관계 현실적 반영. 어때요? 이해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개별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약관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 자체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개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그냥 계약서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부합계약성과 관계없죠.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법 규정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계약성, 선의성을 얘기합니다. 선의성.
자, 일단 1번 보험계약의 부활은 어때요? 이거 부활의 제도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는 뭐예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속적 계약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이점이 있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고객 유지의 이점이 있죠. 그렇죠? 이건 선의성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선의성과 관계 있겠죠. 손해를 방지할 의무. 이것도 선의성과 관련이 있겠고 15세 미만자 악용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선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선의성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현재 차후에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문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법무사가 아니라 그 보험중개사 기출문제도 나왔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두 문자로 외우러 암기하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자 육하 원칙으로 따지라고 했는데 일단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 두 문자 암기하는 겁니다. 왜 안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누가 자 초중고 학생들이 자 초는요 초과보험, 중은 중복보험, 고는 고지 의무를 얘기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면책 통지를 해야 된대요. 면책은 뭐냐면 보험자의 면책을 얘기해요. 통지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통지를 해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서면에 의한 동의. 예, 인보험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손해 방지를 위해서요. 손해 방지 의무. 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5객, 15세 미만자 등 보험계약 금지. 보험계약의 객관적인 확정 효과. 이거 600 몇 조였죠? 아까 644조였나요? 예. 어쨌든 보험계약 궁금하네요. 자, 몇 조인지 한번 볼까요? 예, 644조 맞네요. 자, 그래서 자, 15세 미만 금지. 자, 객관적 확정 효과. 자, 이거 안 하면 15세 객사한다. 예, 두 문자가 좀 무시무시한데 초중고 학생들은 면책 통지를 해야 된다. 서면으로 손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15세 객사한다. 자, 이렇게라도 외워두십시오. 자, 어쨌든 자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0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1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가계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래요. 맞죠?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뭐라고 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나 보험자한테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 해상 위험을 담보한 어성공제약관이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본문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성공제약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법 663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재보험, 해상보험, 이와 유사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보호보다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이익 조정이 가능하도록 3법 66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예,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요. 자,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약정 유효할까요?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원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네. 안날로부터 1월이라는 제적 기간도 있는데 이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보험계약자 해지권은 어때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보험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보험계약자는 불리한 거예요. 근데 그 해지권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을 늘리면 어때요? 보험자한테 더 유리하겠죠. 근데 보험계약자한테 더 불리한 거예요. 만약 기간을 줄인다면요? 기간을 줄인다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위험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겁니다. 기간을 줄일수록. 그래서 5년으로 한다는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번 문제 개인적으로 좀 좋은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은 한번 살펴보시고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상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론을 통하여 도출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죠. 상법이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게 나와요. 지문에 상법상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상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상법에서는 뭐뭐를 인정한다. 그러면 상법 조문에 있는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옳은 얘기예요.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상법에 따르면 이렇게 인정된다 하면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103조 위반이 나오네요. 그쵸? 103조 위반에 대해서는 14번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고 103조 위반과 관련해서는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리모 계약, 뭐 첩계약, 뭐 아니면 인신매매 계약 뭐 이런 것들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무효로 보는데 여기 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거를 무효로 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남편의 사망보험을 들어요. 사망보험을 드는데 사망보험을 들기 전에 남편을 죽여가지고 사망보험금을 탈 생각으로 본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런 법리인데, 자, 그래서 판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자, 남편 죽일 생각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험계약을 취득할 목적은 뭐예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가지고 추측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거를 간접 사실에 의해서 추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간접 사실은 이런 게 있겠죠. 일정한 짧은 시기에 보험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경우, 이 목적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대다수 체결한 경우, 목적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100만 원인데 보험료만 1000만 원이다. 그럼 어때요? 이 목적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추인한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은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103조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의성. 자, 선의성을 위한 상법 조문은 요 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의 내용에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을 민법 103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법 규정에 따르면 요거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무효로 다루는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상법 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민법 103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자, 보험계약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하여 무효로 할 것이다. 맞죠? 자,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직업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 재반 사정 이하의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예, 추측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판례는 최근 이거 2018년 판례인데
자, 최근 보험계약 47건이 진짜 많이 체결했네요. 그렇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이 한 3, 4개밖에 안 되는데 47건이 단기간에 체결되고 월 보험료가 200만 원인데 보험 수익자의 보험계약자의 수입에 비하여 매우 많은 금액이었던 사안에서 민법 103조 위반하였다고 보아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았다. 맞고요. 자,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언제든지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나왔긴 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자, 일단 이 지문을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보험계약자가 있고요. 자, 보험자가 있고요. 예,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수익자가 따로 있다고 봅시다. 자,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자,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은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게 다수설 판례 입장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제3자는 누구예요? 수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수익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고 와이프였는데 죽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이미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면 안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근데 어쨌든 그냥 봅시다. 예. 일단은 이 평면적으로 봅시다.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이미 보험금이 나갔어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했을까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이라면 계약자한테 청구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계약자 사망했는데 이미 없는데 계약자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망 말고 다른 걸로 칩시다. 다른 거라고 칩시다. 자, 상해보험이라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반환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판례는 이걸 인정 안 하고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수익자한테 반환을 하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는 자, 보험자를 대신하는 게 요약자고요. 계약자를 대신하는 게 낙약자고 수익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쪽으로 급부가 나갔으면 일루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효가 됐다면. 근데 이 법리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반환은 수익자한테 직접 해라. 이렇게 지금 판례가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거 판례 문구 그대로인데 뒤에만 틀렸거든요. 한번 봅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래요.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수익자입니다. 계약자가 아닙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있다? 아닙니다. 판례 문구는요. 이를 달리 볼 수 없답니다. 왜? 없으니까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16번을 가지고 이제 요 103조 위반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연습 문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약관의 해석 원칙이에요. 약관의 해석 원칙.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지워볼게요. 자,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서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약관의 의의가 뭐가 있죠? 명칭, 형태, 범위 불문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성질에 관해서는 계약설과 규범설이 있는데 계약설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 다수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약관은 규범이 아니라 법원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설, 의사설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해석이 있고 보험약관의 통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약관의 통제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통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긴 하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약관 규제 법률 자체를 막 그대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예,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서에는 규정 자체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약관의 해석 보시면 첫 번째, 자, 약관의 내용과 당사자의 특약의 내용이 상치해요. 그러면 뭐를 우선하죠?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개별 약정이 우선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약관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당사자들 간에 평등하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막 당사자들 간에 차등을 두어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관은 신의성실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약관을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분명해요.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자, 요게 전제입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에서 작성자는 누구죠? 보험자예요. 그러니까 보험약관을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663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의미가 불분명한 때 한해서 이렇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전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보충적 해석이에요. 얘네를 다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보충적인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 그런 게 있죠.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 이거는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에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해석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 요 세 가지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원칙이고 얘는 판례에서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판례에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요 규칙 모르겠고 난 쌩까고 내 마음대로 효정유지적 축소 해석으로 해석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판례가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해석의 원칙을 명시한 건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이거는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판례를 보고.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충적으로 선택되는 거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은 17번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와 해석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면책약관에 의하여 식중독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상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험대리점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이거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겠네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구속력은 뭐예요? 자,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계약서로 내용이 구속되는 거예요. 예.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도 하나의
계약서니까 약관이 계약서로 편입되는 순간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약관의 내용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달리 약정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이거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니까 B죠. 자,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 효력유지적 축소 해석입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지배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와 있고요. 자, 다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결론적으로 적용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보험약관의 해석의 적용에 대해서 자, 18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다른 거는 다 그냥 풀어보시고 1번 보겠습니다. 약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근데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다? 아니에요. 예.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에도 일단은 이 해석을 먼저 해봐요.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문제가 참 야리꾸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통보험 약관의 일정한 상황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 이거는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다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상치된 약정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사적 자치의 원칙상 보험 약관의 조항 중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래요.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해석해야 된다?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해석하는 건 뭔데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에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보통보험 약관은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차등을 두어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틀린 질문. 4번 인가를 받지 않은 보통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인가를 받은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인데요.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가는요. 행정법 영역입니다.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는요. 이거는 상법의 영역이에요. 자, 행정법은 공법의 영역이고요. 상법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둘 사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가와 무효 여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이루어져도 유효가 될 수,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무효 여부는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 관련 상법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서 유무효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인가를 받지 않은 보통보험에 의한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인가를 받은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20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이게 단어 포인트입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헌에 따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 맞는 지문. 자, 2번 보험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했다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별약정이 보통약관에 우선한다. 이거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자, 보험약관의 신의성질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맞고요.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더라도 다의적인 해석할 여지가 없으면 개별약정의 우선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런데 다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더라도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도 틀리고요.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2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22번에 2번 한번 볼게요. 22번에 정답은 2번인데 미신고 약관 보험계약 무효이다? 반드시 무효는 아니니까 틀린 지문인데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개정약관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개정약관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맞아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계약 체결 당시에 A 약관이 적용됐어요. 그러다가 보험사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약관이 변경된 거예요. 이렇게 B 약관으로. 근데 만기는 여기에요. 그랬을 때 요 규정이 적용되는 걸까요? A가 적용되는 걸까요? B가 적용되는 걸까요? A가 적용되는 거예요. B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 B가 그래서 왜?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떤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을 했나요? A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B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A 약관이 적용되는 거니까 B 약관이 이렇게 계약 당시로 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다만 B 약관으로 하기 위한 개별적인 다른 약정이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B 약관이 따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자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면 또 소급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하기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개별 약정이 없는 이상은 개정 약관 자체는 소급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은 계약서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기해서 그 계약이 편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당사자들까지 계약은 A 약관으로 해서 A 약관이 계약 문서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약관 규정 자체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약관이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거를 계약 내용에 편입하자고 하는 별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 B 약관이 따로 편입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부분을 끝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보험계약의 요소 등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